국정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며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 업무를 모두 경찰로 넘겼습니다. 이제 간첩은 누가 잡을까요? 이에 대해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께서 김문수TV에 출연하며 현 안보 위기에 대해 따끔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빼고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도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다 빼버리겠다. 그리고 경찰에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전옥현 국정원에서 30년 근무하시고 국정원 제1차장으로 퇴임을 하셔서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의 서초 각 위원장도 올해 맡으셨습니다. 오늘 전옥현 국정원 제1차장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원은 누구보다도 가장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당정청 협의를 했는데 그 이름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 내용은 항상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의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서영교 행안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그리고 청와대의 김조원 민정수석, 강기정 또 정무수석, 여러분들이 오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왔는데 정말 엄청난 내용을 발표한 걸 보고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아서 전옥현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 별로 보도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옛날에 중앙정보부부터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 다 불려가서 조사도 받아보고 대한민국의 그동안 반국가단체 간첩 잡는 데는 국정원만큼 역할한 게 없다. 간첩의 특성상 국정원이 없으면 간첩을 잡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발표하는 것이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의장, 또 박지원 국정원장 모두 발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경찰에다가 이관을 하겠다. 야, 그렇게 되면 간첩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오늘 나와 있는 그 당정 토의 내용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국정원에서 간첩을 안 잡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차원에서 보면 네. 별로 간첩 잡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이 대공수사권을 빼다가 네. 어디다 두느냐, 경찰한테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경찰에서 이 간첩을 잡은 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지금 제일 중요한 안보 위협이 어디서 옵니까? 북한에서 오잖아요. 네. 북한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은 말하자면 이제 핵과 미사일에서도 물론 오지만 그 이면에서는 몰래 간첩을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간첩을 보내는 것은 몰래 지하 간첩망을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제3국 해외를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이 대단히 미안하지만 극히 일부지만은 탈북자를 위장해서 간첩을 보내기도 해요. 그만큼 북한이 간첩을 보내는 방법이 굉장히 은밀하고 신원을 완전히 감추고 쉽게 얘기해서 쥐도새도무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이 간첩 수사는 그냥 괜히 나 간첩 잡고 싶어 이런 의지 하나만으로 잡아지지가 않잖아요. 못 잡습니다. 예, 그 의지를 관철시키는 수단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럼 현재 국정원의 간첩 수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60년이 넘게 축적돼 왔잖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 노하우가. 네. 그다음에 이 노하우 플러스 정보를 말이죠. 네. 그것을 국정원은 대공수사요원이라는 대공수사요원을 아예 뽑을 때부터 그렇게 뽑아요. 네. 그래가지고 평생 한 번 국정원으로 딱 들어와서 대공수사국에 배치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생을 거기에 몸담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때부터 입사할 때서부터
나는 간첩 잡겠다고 돌아가지고 모든 국정원이 국내외 정보를 다 수집해서 갖고 있는 그런 대공 정보를 완전히 몸과 머릿속에 완전히 딱 숙지를 해가지고 잡아내는 거예요. 그만큼 잡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경찰은 우선 국내외 정보 수집 역량에서 이제 뭐 국정원이 국내 정치 관련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경찰도 그러면 국내 정치 관련 수집하는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또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간첩을 잡다 보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탈북자로 위장하는 간첩들. 그 다음에 해외에서 신분을 세탁해서 들어오는 간첩들. 그러면은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해외 정보 역량하고 간첩을 잡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경찰도 뭐 해외 주재관들 더 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경찰이 가지고 있는 해외 역량을 가지고 과연 이 간첩이라고 하는 고도로 훈련된 그리고 아주 고도로 이 신분도 세탁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투입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은밀하게 하는데 경찰이 가지고 있는 해외 정보 역량을 가지고 그렇게 고도로 훈련된 그리고 고도의 그 기밀성과 보안성을 갖고 침투하는 간첩을 갖다가 과연 경찰이 잡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거는 간첩을 안 잡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제가 간첩하고 한 1년 같이 살아봤어요. 저는 광주교도소에서 살았는데 광주교도소는 이 간첩들이 많은데 거의 100여 명의 좌익사범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저도 그때 빨간 딱지를 붙이고 좌익사범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첩이 종류가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 그 다음에 난파 공작원이 따로 있더만요. 그렇죠. 또 안내원 난파 안내원 또 있고 이런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제1교포 간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외 간첩이 이제 있는데 제1교포 간첩이 많죠. 저는 그렇죠. 과거에 조총련도 있고. 교도 대학 경제학부 대학원생이 제1교포 유학생 간첩단으로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제일 유식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생적 간첩들이 있는데 이 자생적 간첩은 친인척 관계 때문에 되는 간첩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학생 운동하다가 여기에 주사파들이 우리 많이 있어요. 간첩은 아니고 뭐 공안사범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이 종류가 매우 복잡하고 특히 간첩은 절대로 자기를 위장하지 드러내질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나 간첩이요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강도는 칼을 들고 나오지만 간첩은 칼도 없고 뭐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간첩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김낙중 씨가 있습니다. 이선실 간첩 사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김낙중은 저는 굉장히 그분을 원래 존경을 했는데 그분이 민중당을 할 때 우리 대표를 했는데 저도 민중당 노동위원장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그분이 간첩일 줄 몰랐는데 나중에 당시에 국가안전기획부에서요.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집에 장독대 안에 거기 뭐 피스톨도 있고 달러도 많이 있고 난수표도 있고 확실히 간첩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간첩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국정원에서 발표하는 보니까 맞고, 근데 이 양반이 간첩죄인데 들어갔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바로 풀려났어요. 징에 얼마 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금도 살고 있고, 그 뭐 가족들 다 여기 있는데, 지금 이거 이번에 그럼 그나마 제가 볼 때는 국정원이 간첩 잡는 방식은 혐의가 있으면 그 부분을 오랫동안 미행도 하고 감청도 하고 여러 가지 주변을 동태를 봐가지고 쭉 관리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상당한 물증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체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을 체포를 하고 물증을 체포하고 이렇게 하지. 그냥 뭐 갑자기 당신 간첩 아니요? 불신검으로 이래가지고는 못 잡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거는 최소한도 제가 알기로 한 6개월 내지 길면 1, 2, 3년 이렇게 장기간 동안 쭉 감시하고 추적을 계속해서 거기에서부터 잡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사법보다도 이 대공 그 차원에서 간첩 하나를 잡기 위해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내사를 정말 해가지고 큰 첩보, 작은 첩보 이런 것을 꾸준히 축적해야. 왜냐하면 요즘 이제 법이 엄해졌잖아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굉장히 이 증거를 제한적으로만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간첩이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잡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우성 간첩 사건 한번 보십시오. 그거 예, 그 본부 갖고 라는 건데 북한에서 파견했다는 신분 증명서를 갖고 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유우성은 예? 언제 간첩인가? 아니, 이제 간첩이 아니라 이제 탈북자에 썼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은밀하게 이제 간첩으로 말하자면 우의장 간첩으로 넘어갔다. 이것이 이제 국정원에 주장했는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이거 국정원이 잘못한 거다. 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적 근거는 말하자면 이 사람이 북한에 있는 이 보위부에서 파견했다는 통전부에서 파견했다는 그 신분증 갖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간첩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국정원에서는 이제 우의장 간첩으로 이제 보고 일종의 탈북자지만 그렇게 보았었지만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법원에 이 간첩이냐 아니냐 대공 혐의적 국법부 위반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사 활동하는 단계에서도 왜냐하면 내사를 잘못해가지고 하면 내사하고 수사하고는 참 다르잖아요. 내사 잘못하면 그야말로 그냥 인권 침해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대공 수사관들은 목 내놓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국정원에서 진짜 한 60년 이상 한 번 들어가면 30년 가까이 수사만 하다가 해도 지금 그렇게 법도 까다로워지고 우리 문화도 우리 이 대공 요원들 그다음에 이 간첩 요원들을 보는 인식과 문화, 법적 제도 이런 게 지금 다 굉장히 까다롭고 있는데 경찰도 물론 수집했지만 아니 대공 파트에 가면 몇 년 있다가 2, 3년 있다가 다 경찰들 다 자리 바꾸잖아요. 로테이션을 합니까? 경찰도 계속 바꾸잖아요. 그 경찰은 그러면 보안 전공 그 사람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바뀌죠. 로테이션 하겠죠. 제일 큰 게 바로 그겁니다. 국정원은 한 번 들어가면 로테이션이 있더라도 지방으로 가더라도 대공수사 요원은 들어올 때부터 대공수사국 수사관은 들어올 때부터 대공수사 파트 해가지고 수사관 그래서 거기는 자격도 달라요. 법대 출신들 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생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잡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그런 노하우가 부족하죠. 그다음에 정보 역량이 부족하죠. 이런데 어떻게 그거를 지금 60년, 70년 키워온 정보 역량을 더군다나 지금 북한은 통전부가 그대로 있잖아요. 보위성 그대로 있잖아요. 정찰총국 얼마나 더 세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북한은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세지는 거야. 강화되는 거야. 그런데 그 강화된 기관과 북한에서 내려보내는 간첩을 잡겠다는 지금도 잡기 어려운데 국정원에서도 그걸 갖다가 제대로 훈련도 안 돼 있고 정보도 없고 마인드도 약하고 이거를 갖다가 언제 수십 년 동안 키워나갈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북한 간첩들이 넘어올 텐데 더 많이 넘어올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우리 김문수 우리 대표님이나 저 또 수고 꼴통에 나올지 몰라요. 간첩 얘기하면 공안 세력들. 저는 해도 괜찮아요. 아니 저도 해도 괜찮아요. 무섭잖아요. 저는 사실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는데 최고의 장애인이 뭐냐면 주한미군이에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중앙정보부 해체요. 지금 이제 국정원 해체죠. 왜 국정원 해체냐면 여기에 대공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대공 수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면 국보법 철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비핵화 협상한다고 대충 해갖고 어떻게 몰아내려고 하는 거고. 그게 지금 훈련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이제 국정원 해체하고 국보법 철폐인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겠다 하는 얘기는 국정원 해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북한이 똑같이 통전부 없애라. 형법에서 그 악법 요소로 빼라. 국법보다 더 악법이잖아요. 국법은 악법 아니에요, 요즘. 다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통전부, 대남 적화 전략, 통전 전략 이런 거 없애라. 이런 거 해가지고 그야말로 핵도 없어지고 미사일도 없어지고 대남 적화 전략, 통전부 이런 것도 없어지고 이럴 때 이때는 간첩 정말 그렇게 아주 이 고도의 기밀스러운 정보와 첩보를 축적하지 않고 또 이 고도로 훈련된 수사관이 없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시민들이 협조만 하면 일반 형사범 잡듯이 잡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됐을 때 경찰한테 어느 정도 이 국정원과 이 경찰관의 어떤 공조관계를 통해서 또 경찰 내에 수사 인력을 충분히 고도로 훈련된 수사요원들을 키워놓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간다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김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뚱땅 해가지고 그 국회에서 이거 뭐죠? 방맹이 3번 찍어가지고 법 통과해가지고 국정원 수사권 뺏어가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아침에 저는 아침 7시 반부터 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자기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전부 다요. 촛불혁명 정권은 이 국민을 위해서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게 촛불혁명의 첫 번째 과제라는 거예요. 다들 이 사람들, 야, 아까 이 박지원이, 진영이, 추미애, 뭐 김태년이, 조정식이 그 발언하는 내용이 전부 우리 촛불혁명 정권은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거. 즉, 개혁이라는 게 권력기관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무력화시키고 완전히 뭐 무법천지로 만들어내겠다는 이게 촛불혁명 정권의 제1과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번 9월달 정기국회에서 전부 다 끝장내겠다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국정원법을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국정원법은 뭘 고치느냐? 첫째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국내 정치 개입을 건절한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폐지해버리겠다. 그 다음에 국회가 이 국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를 하겠다.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회라는 거 이거는 뭐 지금 주사파가 다 잡았잖아요. 이거 한 빨갱이들이 다 잡았는데. 그 다음에 국정원법을 확실히 개정해서 돌이킬 수 없는 개혁을 이룩하겠다. 법을 고쳐. 이번에 180석이니까 뭐 방명이면 때리면 되잖아. 그렇죠. 이거 방명이 세 번 뜨면 돼요. 필요 없고, 뭐, 금방 뭐 법안 심사 소위도 필요 없고, 본회의에서 그냥 방명이 때리면 끝입니다. 예. 야, 그래서 나 심각해서. 그래도 우리 전옥현 사장님은 국정원 제일 아시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데 뭐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도 양지혜라는 국정원 출신들 모임도 있던데, 좀 국가를 위해서 좀 한마디 발언을 하고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이제 바로 지금 참 그 뼈아픈 그 지적을 한 건데, 네. 이 양지회가 네. 조금 이 성격이 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네. 그런 활동을 뭐 이 사정이야 뭐 다 있겠지만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래 전부터 저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권력기관을 위한 개혁이 촛불혁명의 주문사항이다. 그러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빼다가 경찰에 주는 게 저는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보지 않아요. 권력기관이 권력기관답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자라는 법적 뒷받침은 해주고 또 잘못된 관행은 고치는 것이지, 지금 대공수사권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권력을 남용한 게 있습니까? 지금 국정원이 그동안에 잡은 그 이 간첩 실정을 볼 때 있더라도 그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금은 이 대공수사범이 딱 잡히면 잡은 순간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느라고요. 대공수사관들이 수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정도로 인권을 그렇게 보호해줘요. 예, 그 정도로 민주화된 수사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러면 국정원에서는 제가 뭐 30년 근무했으니까 많이 알잖아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저도 이제 뭐 해외에서 이런 간첩 잡는 그런 정보 수집도 해보고 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지금 워낙 이 변호사 이 조력이 강하게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제기돼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가 어렵다. 법적 미비점을 좀 챙겨줘야 되겠다. 이거는 거꾸로 국정원 대공수사 요원들이 밝히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 그런 거를 법에서 보장해주고 그래야만이 권력기관에 제대로 된 개혁이 되는 것이지, 지금 잘하고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뺏어다가 다른 기관에 주는 거, 이거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정원이 해외 나가서 이 정보 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보 활동할 때 주재국에 있는 정보기관에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것이 정보협력 아니겠습니까? 그 정보협력의 중요한 한 부분도 바로 대공정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정보에 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하고 해외 정보기관 간의 정보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정보협력을 통해서 얻는 대공정보, 대공수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해외에 딱 나가면 주재국 정보기관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카운터파트가 경찰이에요. 그러면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간첩들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주재국의 경찰도 갖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정보 수집 역량, 수사 역량은 대부분이 나라가 다 정보기관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한테 넘어간다고 그래서 그 해외에서 대공 정보를 입수해야 되는데
해외에 있는 기관들이 그걸 주겠냐 이거예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첫째는 보안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공수사정보의 보안성 어느 정보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2년, 2년, 3년 만에 계속 순환보지 않고 바꾸는데 전 경찰 요원이 만약에 대공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 보안성이 얼마나 지켜지겠어요? 그걸 해외정보위원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국가정보는 음지에서 일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근데 경찰은 이게 다 노출돼 있어. 우리 경찰서 가면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거는 그냥 민원이 들락거리고 뭐 잡범부터 시작해서 뭐 교통사범까지 다 들락날락 하는 데가 경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찰관이라면 동네에 그냥 말로 한 동네의 지방의 토착 행정기관 중에 하나가 돼 있어요, 지금은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뭐 정보 경찰은 뭐라 그러냐면 그 명찰이 대화 경찰 이래갖다. 내가 지금 시위하는 거 대화 경찰. 내가 대화 경찰이 뭐냐 물어보면 우리 시위한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아니 시위한 사람을 막든지 아니면 미리 정보를 가지고 못하게 막아야지. 그거 와가지고 현장 와가 대화한다고 되느냐 근데 하여튼 뭐 대화 경찰이 명찰을 검식하게 붙이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은 비밀리에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드러나게 주민 속에서 주민과 더불어 이렇게 일하는 게 경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국정원은 사실 우리 주변에 국정원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그 바닥에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게 꾸준하게 일반인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꾸준히 추적해야지만 간첩을 알고 잡을 수 있지. 이게 뭐 경찰들처럼 다 내놓고 나 간첩 잡는 사람이요 뭐 이러고 돌아다니면 간첩이 피하지 그걸 뭐 나 간첩입니다 이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저는 경찰서도 많이 가보고 국정원에도 여러 번 가보고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제가 겪어보면은 국정원은 첫째는 지적으로 그 수준이 높아요. 물론 이제 우리 전옥현 차장님도 서울대학교 정치 외교과죠. 예. 외교과를 나와가지고 국정원에 시험을 쳐가지고 국정원에 30년 일하다가 뭐 다른 외교관들도 전옥현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고 자기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만큼 기본적인 외교뿐만 아니라 정치 여러 가지 권력기관 내에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알고 계세요. 단순히 뭐 국정원이라 해가지고 뭐 검은 안경 쓰고 돌아다니고 남 감시하고 이게 아니고 국정원이라는 게 굉장히 고급한 정보 이게 많이 축적되고 이것이 밖으로 이렇게 밝힐 수 없는 국가의 뇌와 신경 내가 머릿속에 계획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밖으로 다 드러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머리는 두뇌라는 건 항상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꾸며보지만 드러나는 거는 몸으로 행동으로 말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머릿속에는 드러나지 않은 많은 구상과 많은 정보가 이 뇌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바로 국가의 그런 두뇌와 같은 존재가 국정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무슨 이 문재인 정권은 이 촛불 정권이라는 사람은 국정원은 첫째 고문하고 생사람을 간첩으로 몰고 간첩으로 고문으로 간첩을 몰아가지고 오히려 과잉 수사로 조작을 칼기도 국정원이 조작한 테러를 위장한 이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보고도 함세웅 신부라든지 민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의구현 사재단 이런 사람이 칼기 그거 좀 국정원이 조작한 거죠. 그리고 조작하면 그럼 내놔봐라 증거. 증거 내놔봐라 하면 증거도 못 내놔. 그래서 국정원은 무조건 음침하게 나쁜 짓을 숨어서 하고 있다. 이런 오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참 지금 우리 지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굉장히 아주 키 컨셉을 말씀하셨어요. 이 국정원은 우리 국민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안에서 30년 동안 일해본 사람의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정치인으로 들어가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 뼛속까지 저는 국정원 맹내 이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왜 뇌의 역할을 하냐면
국가 모든 부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이 정보를 정책 결정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게 그 정보를 분석 평가해 주는 게 주 기능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하고 지금 21세기는 국내외 이 환경, 외교 안보 환경이 됐든 국내 정치 환경이 됐든 남북 관계 됐든 퀄리티 질적으로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특징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 통합된 정보 기관이 없거나 그리고 정보를 갖다가 요거만큼은 대공 간첩만 나는 정보고 요거는 무슨 경제정보 이렇게 섞여 있지 않아요. 경제정보 안에 들여다 보면 간첩 쪽에서도 경제관계 정보만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간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대공정보다 대공정보 아니다 이렇게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보 큰 틀의 정보 속에 수사정보도 있고 일반 정책정보도 있고 경제정보 뭐 외교안보 정보 다 같이 묶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추세는 어느 나라 정보기관인지 통합된 정보기관을 원해요. 그러니까 순수 정보로만을 하는 정보기관, 순수 수사만을 하는 수사정보기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보와 수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국가 차원에서의 통합된 정보 이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잘못되니까 9.11 테러라는 엄청난 그런 이 테러 사태를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 국가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미국도 국가정보국이라고 하는 이 FBI든 CIA든 이거 다 묶어서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종합정보기관을 새로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게 정보의 속성도 수사정보, 일반정보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정보기관도 통합된 정보 역량을 수사, 그 다음에 순수 정보 이렇게 나눠지면은 국가 차원의 뇌 역할을 못한다. 뇌는 하나여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사람도 뇌가 딱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뇌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하게 하려면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북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 북한이 지금 우리하고 평화공존하고 핵미사일 없애려고 북한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미군 몰아내가지고 그야말로 북한이 얘기할 때 남조선에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게 북한 아니에요. 지금 주사파가 다 지하로 파고 들어와가지고 75년간 작업해서 청와대부터 다 잡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지하가 있는데 요즘 세상이 바뀌고 지상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아니, 지난번에. 아직 지하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당연하죠. 그래서 이 지하가 지금 이제 곧 나오려고 그래요. 아니,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2번, 3번 하고 김정은이 답방한다고 하니까 광화문에서 만세 부르고 김정은이 찬양가 부르고 김정은이 찬양 시 부르고 초등학생들한테 무슨 글짓기 대회하고 그게 다 누가 한 겁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북한이 있는 한 대한민국 사회가 언제 어떻게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뇌 하나를 대한민국이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국가정보원이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다른 나라는 국가정보원처럼 이런 이 정부의 위협이 되는 이런 세력들을 잡을 수 있는 정보 역량과 수사 역량을 갖춘 단일 정보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해외 정보기관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항 중에 하나예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런 걸 굉장히 배우고 싶어 해요. 다만 정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나라도 있고 쉬운 나라도 있어요. 그런 환경에 있는데 지금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이 수사 역량을 어떻게 하면 선진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고급화시켜서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통전부 기능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찰총국 강화시키고 있죠. 보위부 강화시키고 있죠. 여기에 맞춰서 제대로 된 대공 수사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 그게 권력기관의 진정한 개혁이지. 지금 수사 역량이 더 필요한데 환경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수사 역량을 아예 뺏어버리겠다? 그러면 국정원이 지금 현재 대외 안보 정보원이잖아요. 그러면 안보라는 개념은 지금 포괄적 개념의 시대예요. 안보하면 지금 요새 중국에 샨샤 때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말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옛날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전염병이야. 주사 한 대 맞으면 돼. 이게 아니잖아요.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일종의 그 정보 안보 위험 요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염병까지도 지금은 포괄적 안보 개념에 넣어가지고 각국 정보기관들이 앞다투 나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모사드가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이 확진을 막을 거냐. 국가정보원하고 협력했다고 우리 신문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FBI, CIA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정보 활동한다는 거 우리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정보의 범위 대상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그러면 국정원의 이 역량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그런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게 그거를 보완해 줘가지고 권력기관이 아니라 순수한 정보기관, 국가 안보를 지키는,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권력기관의 개혁이지, 더 역량 보강이 필요한 대공수사 역량을 아예 뺏어버리겠다. 과거에 일부 잘못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지금은 그런 그 과거에 잘못된 사례가 그 정도로 수사권을 남용하라? 남용하라는 거 남용할 수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 지금은 못해 하라고 해도. 국가정보원에 가서 뭐 두들겨 맞았다, 고문당했다 이런 사람은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때리라 해도 안 때린다니까요. 자기들도 주장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요. 그러면 제대로 제가 겪어볼 때는 제대로 이런 고문도 안 하고 간첩을 잡으려면은 정보를 사전에 충분하게 전부 다 축적하고 정보를 다양하게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꼼짝 못하게. 제가 이번에 가서 경찰에 가서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요즘에 한 4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서 수사를 받는데 가보면 요즘은 경찰도 자료를 탁탁 내거든요. 딱 내서 사진, 집회할 때 사진 찍어가지고 채증반 사진 딱 내죠. 그러니까 발언한 녹음 딱 내죠. 뭐 그러니까 꼼짝 못하겠더라고. 거짓말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바로 국가정보원이 그렇게 경찰처럼 드러나게 뭐 이렇게 사진기 들고 찍고 이렇게는 안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은 그 속에서 다 정보를 최대한으로 수집, 축적, 분석 이거를 활용을 해줘야만 국가가 튼튼하게 되지. 이거는 그렇습니다. 미사일 핵만큼 중요한 게 정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소리가 저 미국도 CIA가 만약 없다. 이스라엘도 모사드도 없다. 우리 대한민국도 국정원도 없고 안구도 없다. 이러면 과연 군인만 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 그 국정원이 있어도 이 간첩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청와대까지 다 들어버려. 참 정말 큰일이에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이 촛불혁명 정권이라는 게 무슨 근거로 하는지 말을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부 다. 자기들이 그걸 국정원을 이용해야 될 판인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두 번째 문제가 이 법을 고친다는데 법을 이거 막는 게 중요한데 미래통합당이 이 법을 못 고치도록 이제 제대로 해야 돼. 내가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냐 하면 맞겠다 그랬는데 자 이번에도 부동산법도 자 소위도 안 거치지 법사위도 안 거치지 아무도 안 거치고 그냥 바로바로 때려버려 그냥. 어떤 건 본회의에서 바로 때려버려. 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걸 가만히 옛날 같으면 우리는 거기에 뭐 깡통 갖다 놓고 거기서 화장실도 못 가고 문 걸어 잠가 놓고 본회의장 같은 거 막아 놓고 그거 들어 누워서 그냥 수십 명이 들어 누워서 지키거든요. 예. 그거 방명이 못 때리게. 바깥에서 때리면 그건 무효가 돼요. 그렇죠. 예. 그거 맞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요즘에는 그것도 안 해요. 그럼 밖에 장외투쟁도 안 하고 국회 안에서도 뭐 철저하게 그 회의장을 막아야 돼. 그것도 안 하고. 그럼 뭐 하는 거냐. 이게 진짜 웰빙 국회의원 아니냐. 웰빙. 자기 편한 거 외에는 없는 거 아니냐. 걱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 지사님 같이 그 비평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중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거 장외투쟁으로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보는데 나오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수적 우위를 앞서가지고 왜냐하면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다수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게는 그런 다수결 원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다수결이 아니라 독재죠, 독재. 촛불혁명 원리로 혁명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오늘도 회의하는데 계속 촛불혁명 정신을 받들어 국정원을 대공수사권을 없애고 예산도 완전히 통제 예산도 싹 깎아버리고 그리고 국회가 국정원을 통제하겠다는데 국회가 국정원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국회라는 데가 보안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죠. 국정원은 보안 유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회는 완전히 떠들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건데 이거 국회가 통제를 강화한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이 다른 법이 지금 일사천리로 통과되잖아요. 그야말로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민주적 절차를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민주주의 절차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토론이잖아요.
아니 국회가 토론을 하고 지금 뽑아준 거 아니겠어요? 토론하지 않고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방맹이 두드리는 게 민주적 절차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 다른 법도 물론 문제지만은 특히 이번에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법 정보위에서 토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위에서 지금 민주당 하는 거 보면요. 무조건 도장 딱딱 찍게 돼 있어요. 방맹이 3번 두들겨가지고. 이것만큼은 수사하는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장내가 됐든 장외가 됐든 북한 체제의 변화가 없는 한 반드시 이건 막아내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거치는 시대가 먼 훗날 오는 것이 아니라 금방 내온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국면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것은 국정원이 간첩을 안 잡아도 그럼 경찰이 잘 잡으면 된다. 경찰 안에 별도 기구를 만든다고 하지만 경찰은 그 원리가 경찰의 행정은 공개적으로 원래 제복 공무원 아닙니까? 경찰은 물론 형사나 또 보안하는 분은 사복을 입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찰은 제복 공무원이죠. 군인도 제복 공무원이고 사복 입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소방 공무원 이 제복 공무원이 경찰인데 그러면 이 국정원은 제복이 아니라 철저하게 음지에서 조용하게 보이지 않는 데서 뭐 국정원 지금 건물이 어디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국회의원 할 때나 도지사 할 때 들어가 보기는 했지만은 사실 일반인들한테 공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그 적들에 대해서 그 간첩 스파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정보를 수집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경찰에 넘겨주면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공수사권을 이전하는 문제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보면 안 돼요. 안보 위협적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예. 내 정치한 거, 우리가 다수당이, 우리가 하고 싶은 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통과만 시켜. 네. 법 개정 금방 되잖아.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측면인데 이 국가 안보의 측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1변수는 북한인 거고 그 다음에 2변수는 우리 국내에 있는 이 좌경 세력들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지하 잠복 세력들 이런 위협 차원에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가 이제 해외 환경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경찰도 물론 해외 나가 있잖아요. 그럼 경찰은 다 알아요. 주재국 기관에서 이 사람은 경찰에서 온 사람인데 이름을 그냥 경찰 영사라고 해 뭐 이렇게 다 압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철저하게 외교관 신문으로 나가서 주재국도 모르게 판결되는 게 다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해외에서 대공 첩보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제3국을 경해서 간첩을 많이 파견하니까. 그러면 해외에서 수사를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아무리 친한 정보기관이 하더라도 정보 세계에서는 사실 우방국이 없어요. 다 라이벌 경쟁 관계고 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미국 CIA나 FBI한테 걸리면 우리도 추방까지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CIA 요원들이 스파이 활동, 이 첩보 활동하다가 걸리면 우리도 추방시킬 수 있어요.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이게 냉정한 정보의 세계예요. 그러면 해외에서 우리가 외교관의 신분을 가지고 북한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외교관으로 가야 이 신변 보호를 받으면서 공작 활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공작은 주재국 정보요원이 모르게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골적으로 공작하는 게 드러난다. 그러면은 그 나라 주권 침해 행위가 되잖아요. 외교를 빙자해가지고. 근데 경찰은 주재국이 다 알아. 경찰 이 외교관은 이 사람은 대한민국 경찰에서 파견된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서 수사 공작이네 뭐 하다가 걸리면 그건 뭐 금방 내 걸리죠. 고도로 비밀 정보 공작을 해도 잘못하면 걸리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경찰들이 언제 그런 훈련을 받고 나가겠어요. 그리고 몇 달간 그 훈련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 경찰관이 간첩 하나를 잡기 위해서 공작을 하다가 걸리면은 이거는 엄청난 외교 파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그 공작을 갖다가 주재국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일부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있잖아요. 그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주재국 정보기관에 줬을 때 주재국 정보원이 그 경찰이 하는 공작을 도와주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왜? 자기네 수사권을 침범하는데 어느 나라 수사기관이 그 경찰의 그러한 이 수사 공작을 간첩을 잡겠다면 도와주겠냐 이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지금 법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정치적인 색깔 여부를 떠나서 오로지 우리가 지금 염려해야 될 것은 국가 안보,
국가안보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법 개정을 왜 하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누가 위협해? 간첩이 위협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에서 봐야 된다. 정치적인 맥락에서 국정원의 수사권을 이거는요 다른 거하고 달라요. 한 번 줬다가 뺏고 뺏었다가 다시 갖고 온다? 그 사이에 북한 대남 간첩망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남의 공작 역량에 딱 아스팔트 딱 그렇잖아요. 이 고속철 KTX라고 그러냐 요즘요? 예. 그 고속전철 깔아주나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금 현 정권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정책을 실험하려고 들면 안 돼요. 이거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 한번 뺏어서 저 경찰한테 한번 줘볼까? 하다가 안 되면 이거 보완하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 그 사이에 벌써 홍수가 나서 물이 뚝이 무너져 버려요. 이거는 곤란하다. 지금 여기 이 댓글을 저도 오래간만에 저도 유튜브 하는데 보니까 저는 댓글 잘 못 보는데 여기에 그렇게 나오네요. 제 이름 써가면서 말 저렇게 빨리 하는 거 처음 봤다고 누가 그러는데요. 흥분하다 보니까 제가 흥분해가지고 제가 본래 말이 빠른 사람인데 흥분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빠릅니다. 죄송합니다. 어디에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까 뭐 저 어느 분이 저렇게 저 양반 저 말 저렇게 빠진 거 처음 봤다는데 흥분하면 말이 빠르시잖아요. 제가 너무 천천히 해가지고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이 국정원의 수사권만 없애자.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법안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정보의 수집은 그대로 하고 대신에 수사권만 없애면 안 되느냐. 그래서 내가 또 알아봤어요. 그 수사권 없애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국정원이 쭉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간첩 잡는 특성이나 제가 쭉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는 반대했는데 그래서 그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촛불혁명 세력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솔직히 정권만 바뀌면 전부 간첩죄로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대표적인 사람이 박지원. 이거는 국정원장.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이 30억 달러를 줬는 합의서가 나와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아니라고 계속 그러지만은 하는 말이 저는 합의문의 원본을 가져오라 이러는데 저도 많은 외국하고 가서 합의를 수백 장 해봤지만은 그 합의문을 제가 아무리 김문수 쓰더라도 이거 한 장은 제가 가져오지만 한 두 장 써서 한 장은 상대방에게 주고 한 장은 가져오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원본을 가져오라 그러면 원본을 야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본을 어디 쓰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사보는 거 전부 가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제 볼 때는 전부 다 정권만 바뀌면 다 감옥 갈 사람들이고 그리고 북에다가 돈까지 갖다 주면 이건 확실히 간첩이죠. 그렇죠? 정부만 줘도 간첩인데 달러를 30억 달러를 갖다 주고 이거 간첩죄로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이거? 참 그러니까 참 큰일이고요. 지금도 우리 지사님 참 좋은 말씀 했는데 이게 경찰에서 이 간첩 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넘어가면 간첩 안 잡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제가 초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잖아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간첩 잡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북한 관련 정보 또 해외 정보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야 간첩을 잡아요. 왜? 지금 저 우회 간첩들이 많잖아요. 예, 우회 간첩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국가 A라는 국가에서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거기서 정착해 있다가 슬그머니 들어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간첩이 참말로 간첩인지 아니면 정말 해외에서 일하든 뭐 우리 교포로 있다가 들은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해외 정보 A라는 나라와 관련된 정보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거기서 뭘 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먹고 살려고 한 건지 아니면 그 나라에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간첩으로 위장해서 살다가 들은 건지. 그렇잖아요. A 나라 정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경찰에 A 나라 정보를 잘 아는 사람이 국정원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안 되죠. 이거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북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는 북한 정보. 물론 아는 게 있겠지만 대공수사와 관련해서 이 북한에서 파견되고 북한에서 무슨 지령을 받았고 서울에서 입수한 정보를 북한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강화하고 이런 걸 알려면은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신문해야 돼. 그죠? 그래갖고 또 이 사람이 진술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짓말로 진술하는 건지 진짜로 진술하는 건지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북한 정보를 잘 아는 분석관한테 그 정보를 줘야 돼. 그러면은요, 이게 국정원 안에 북한 파트도 있고 해외 파트도 있고 간첩 대공수사국 파트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 기관에 있어도 어떨 적에는 보안이
차단의 원칙 이런 것 때문에 이 정보를 공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같은 원장 밑에 있어서 네. 원장이 지시해도 이게 왜냐하면 그 각 부서마다 국정원 안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정보를 서로가 다루잖아요. 네. 그런데 경찰에 가 있는 정보, 즉 간첩 하나 잡는다고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해외 정보나 그다음에 북한 정보, 이 간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수사해야 되니까 달라. 지금 기관장이 둘이에요, 둘. 그죠? 네. 거의 국정원에서 얼마나 협조해 주겠어요? 네. 그 정보를 어떻게 믿고 국정원 안에서도 정보 이 기밀성, 보안성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하나서부터 10까지, 100까지라도 제가 저하고 난상토로 아무 누구든지 붙었으면 좋겠어요. 국정원법 제3조 직무를 보니까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에 국정원은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국외 정보, 국내 보안 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조직의 이 정보를 수집, 작성 및 배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도인데 테러도 제일 선수가 세계 최고의 테러 선수가 김정은이죠. 아니, 테러 지원국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자기 형도 쿠알라룸푸르 공항 가서 그거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항 가서 북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 여자하고 뭐 이상한 여자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VX인가 그걸 얼굴에 쓱 문질렀는데 김정남이가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 그러면 뭐 간첩인지 뭔지 이거 밝혀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거 수사가 몇 년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더 지금 국제적으로 활동이 많아지고 관계도 많아지고 특히 중국도 아직 공산당 아닙니까? 중국도 공산당이고 북한하고 교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탈북자도 많이 오면 올수록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가의 어느 한 부서는 보이지 않게 그런 위험 요소, 국가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국정원은 솔직히 경찰관보다 봉급이나 수당이 좀 많겠죠? 뭐 제가 하면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부서마다 다 달라요. 네. 경찰은 경찰 직무, 그다음에 군인은 군인 직무에 맞게 수당이 있잖아요. 네. 정부 국정원도 국정원 직무에 맞게 네. 수당 체계가 별도로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소 조금 우대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다른 기관이 갖지 않은 불리한 측면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를 볼 때는 그때도 좀 제대로 이렇게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 국정원에 응시를 해요. 그래서 소수를 뽑아요. 국정원은 경찰처럼 많이 뽑지를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숫자가 적고 그래서 상당히 엄선을 해서 뽑아가지고 상당히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장기간 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대우를 안 해주면 중간에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은 세계적으로도 꽤 좀 수준이 있는 정보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모사드보다는 좀 못하죠. 모사드 좋은 점만 알려서 그렇고 예. 한국은 또 나쁜 점만 알려져가지고 뭐 많이 차이나는 아니, 같은데 객관적으로 봐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때는 모사드 1등으로 보지.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좀 모자라게 보는데요. 저도 우리가 모자라는 분도 당연히 물론 있겠지만은 네. 예, 그렇게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기는 정보기관의 속성은 그리고 능력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제가 이제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가 알기로는 고문을 많이 하는데 고문이 아니라 고문은 경찰이나 보안대보다 적게 해요, 오히려. 고문보다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사전에 축적하고 있어요. 김문수? 야, 너 발언이 뭐지? 너는 지금 누구하고 관계 있지? 친구는 누구지? 이거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때려도 딱딱 내밀면은 꼼짝 못해요. 예.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국정원 수사 방법이. 그래서 저는 국정원이 꼭 필요하고 그중에 국정원의 대공 수사는 특히 필요하고 북한은 핵을 가졌는데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아까도 북한은 무슨 기관요? 통전부. 통전부. 예, 그다음에 통전부 보위성. 국정원하고 같습니까? 지금 현재 뭐 카운터파트라고 그러죠. 통전부가. 예, 통전부는 진짜 무서운 기관입니다. 우리 국정부. 우리 국정보다 더 세고 무서운 기관이에요. 셉니까? 그러면요. 수사. 그래서 우리가 이게 통전부 그다음에 각종 그다음에 보위성이 다 이런 거 있는데 거기서는 대남 적화가 목표잖아요. 대남 목표를 위해서 간첩을 지금 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간첩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국정원의 이 대공수사권 없앤다. 한 100가지 이유로 저는 철저하게 반대한다.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유튜브를 하지만 우리가 무슨 먹방 재밌는 것도 좋고 그리고 뭐 유익한 역사도 좋고 다 재미있는 이야기, 과학, 기술, 뭐 건강 다 좋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국가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국가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오고 국가를 튼튼하게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으로부터 어떻게 지키느냐 이런 점에서 가장 그걸 많이 생각하는 기관이 저는 국가정보원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내가 아니, 뭐 잘 오르신 말씀이에요. 아니요. 네. 오르신 말씀이고, 아까도 제가 중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나라든지 지금 추세가 하나의 독립된 국가 전 부분의 정보를 다룰 수 있는 한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나라가 여럿이 있어요. 네. 그 대한민국은 지금 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테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옛날에는 간첩하면 몰래 그 한국에 있는 무슨 군사정보나 이런 게 훔치는 게 간첩이잖아요. 지금은 국방과학원에 얼마 전에 엄청난 자료가 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산업기밀, 군사기밀, 그 다음에 각종 각 분야별로 북한에 필요로 하는 정보 이런 것을 다 수집하는 것도 북한의 간첩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테러 일으키는 것도 간첩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아, 이석기가 헐락했던 게 테러 아니에요? 테러 일종에. 예, 그럼 북한 간첩이 옛날처럼 조용히 왔다 가는 수집, 뭐 문서만 떼가는 게 간첩이 아니고 테러에 행위로 해서 사회 혼란을 조성하는 거, 그리고 국가 기관 시설을 파괴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간첩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경찰도 테러 정보 물론 수집하죠. 그러나 테러 정보는 전 세계 유수 정보기관과의 협력하에 수집하는 기본 목표 중 하나가 됐어요. 21세기에. 그게 가장 중요한 정보 환경이 변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는 사실상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간첩이 테러 한다. 근데 테러에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는 대부분이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경찰에 넘겨줘? 그럼 국정원이 테러범 잡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잘못하면 불법 활동이 돼요. 그러면 국가정보원에 있는 테러 잡는 그 요원들이 저거 분명히 간첩인데 간첩은 못 잡게 돼 있잖아요. 그럼 테러만 잡으면 또 그 한 사람은 반은 테러고 반은 간첩이면 이거 누가 잡을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국가 차원의 종합정보기관 하나에 모든 사회 안전, 국가 위협 요소를 다룰 수 있는 기능 하나는 제대로 줘야지. 마지막으로 통일되기 전까지는요. 대공수사권 통일이 돼도 중국이 저게 또 보통나라입니까? 맞습니다. 러시아가 예. 보통나라입니까? 맞아요. 일본이 예. 보통나라입니까? 그러면요. 이거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보를 전문으로 하고 우리가 핵은 없고 미사일은 없지만은 정보 하나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도망을 가든지 숨든지 뭐 외교를 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그야말로 이거나 아무 조건 없이 하나 내주는 거예요. 김정은이 3대 세습식에 원하는 게 아까 있잖아요. 국보법 폐지, 그 다음에 대공수사권, 그 다음에 미군 철수, 이 세 가지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내주는 거예요. 대공수사국이 없는 국정원은 김정은이가 볼 때 이제 끝났다 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통전 전략, 대남 적화 전략,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유훈, 이제는 완성시킬 때가 됐다. 아마 흥분돼갖고 잠이 안 올 겁니다. 예, 저는 지금 정말 우리가 이거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린다. 이거는 국가정보원 해체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박지원이가 국가정보원장 그러니까 전부 절도를 해요. 아주 기절을 하는데 대공수사권을 없앤다. 이거는 뭔지 이거는 조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다. 이건 없애는 게 아니고 경찰에 주는 겁니다. 경찰로 이관합니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거 이관하면 경찰이 또 열심히 하면 됩니다. 뭐 사람 없다고요? 경찰에서 뽑죠, 뭐 키우죠, 뭐 이런데 이게 말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강아지를 열심히 훈련하고 제대로 키운다고 해서 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호랑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고 강아지는 강아지입니다. 개는 개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미국의 CIA 그리고 이스라엘 보면 모사드 이런 세계적으로 가장 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정보를 전문으로 다루고 이것을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이 정보를 수집하고 유지하고 분석 관리를 하는 이런 게 국가정보원이고 그게 대공수사권입니다. 특히 북한이 저렇게 핵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저는 북한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북한에 풍선도 보내야 되지만 북한의 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의 세계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간첩이 넘어오잖아요. 뭐 이건 뭐 다 아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간첩을 다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이제 좋을 수도 있고 우리 국가 안보에. 어쨌든 이 간첩 발표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국가 안보에. 이거를 갖다가 쉽게 해서 역용 공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간첩을 발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간첩을 계속 장기적으로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좀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 그럼 언론에 공개해버리면 북한이 이거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공개 안 하고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역용 공작을 하는 거예요.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북한 간첩을. 그래서 김정은이가 뭘 지금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게 뭔지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우리가 이 간첩을 통해서 많이 알아낼 수가 있고 또 이 간첩을 통해서 이 간첩이 또 북한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북한 정보도 수집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북한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용 공작할 수 있는 능력, 또 정보, 수집 이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국정원은 60년 이상 그것만 해온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역용 공작도 안 되지, 제대로 간첩 잡아내는 능력도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국가 안보에 기여할 것도 별로 없지. 이것이 바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줌으로써 올 수 있는 국가 안보의 구멍. 지금 국방부 보십시오. 배숙으로 넘어가는 지금 탈북자나 관리 안 되잖아요. 북한 방송에 저도 그거 방송 되게 아침에 일찍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데 아니 장관들 차관들이라는 사람들이 국방부에 더군다나 아니 저 핸드폰을 옆에다 놓고 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만 나면 핸드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좌관들한테 야 중요한 거 있으면 챙겨라. 보좌관들 훈련을 시켜놓을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탈북자가 넘어갔다는 것을 청와대로부터 전화받고 알았다는 이런 나라에서 간첩자는 것을 경찰한테 넘겨주면 경찰이 과연 더 이상 제가 흥분돼갖고 말이 안 나오네. 예, 정말 네? 참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위기의 첫 번째가 바로 우리 국가를 적으로부터 김정은으로부터 핵미사일로부터 북한의 75년간에 걸친 대남 지하 공작 이 공작으로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청와대부터 대법원부터 이 국회까지 그리고 정교조에 의해서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문화예술 영화계까지 다 좌경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공작에서 북한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데 이것을 그래도 그동안 막기 위해서 선방하고 있었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린다면 과연 이 나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적화가 진행될까 저는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서 정말 지금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용감하게 해주실 분은 국정원 출신 중에도 전옥헌 우리 차장님밖에 없습니다. 보통 내가 국정원 출신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거는 참 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 국정원이 음지에서 일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는데 이런 양지에서 이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국가기밀 하나 노출 안 시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아 물론 네. 그리고 특히 전옥현 TV도 지금 하십니다. 안보정론입니까? 예. 안보정론 TV도 하시는데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국가정보원에 계시던 분들 양지회나 뭐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이거는 반대 서명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국가정보원이 지금 뛰어야 된다. 지금 안보정론 굉장히 저희보다 구독자도 많고요. 구독자가 우리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많으시고 이 말씀도 지금 저는 천천히밖에 못하는 굉장히 빨리도 잘하시고 그리고 아주 똑똑합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과 안에서도 굉장히 외교관들 중에 우수한 사람들도 전옥현 우리 차장님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다 소문이 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앞으로 국가정보원이 이렇게 반쪽이 해체가 안 되고 반신불수가 되지 않도록 꼭 좀 어떻게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번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처음 우리 김문수 TV 나왔어요. 그 평소에도 제가 아주 존중하는 그 선배님이신데 오늘 저보다도 좋은 포인트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아, 역시 참 훌륭하신 분이다. 아, 국가 전반에 관한 이런 우려와 또 이 해법
이런 것이 굉장히 날카롭고 제가 또 배워갈 점이다 이런 것도 많이 느꼈고 다시 한번 우리 김문수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나라를 지키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김문수 TV 많이 봐주셔가지고 그야말로 힘이 센 저도 제 방송할 때 그래요. 이 구독자 눌러다는 게 제가 뭐 돈벌이하고 무슨 뭐 이런 게 아니고 나라를 지키려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실정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언론 환경이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제대로 된 그야말로 전곡을 찌르는 논평과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 유튜브들이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망을 받고 신뢰를 받고 그러려면 구독자가 늘어나고 조회수가 늘어나야 저희들하고 생각하는 그 공유하는 그런 국민들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김문수 TV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다른 유튜브는 요즘 나오라 해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잘 못 나가는데 김문수 TV는 제가 개인적으로 존중하는 선배님이시지만은 정말 내용이 좋고 우리 국민들께서 현 정부 여당의 실정을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을 제공해주는 저는 채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김문수 TV 꼭 많이 좀 이렇게 해주시고 특히 대공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제가 옛날에 칼럼도 쓰고 옛날에 나올 때마다 종편에 나가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인터뷰하는 것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어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성심성의껏 논평했는데 모자라는 게 또 있으면 제 방송에 아니면 또 우리 김문수 TV에 나와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